탄핵 심판 절차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발표가 됐죠. 정형식 주심 재판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절차가 들어간 거고, 헌법재판소 절차가 들어가는데 현재 6명밖에 안 됩니다만 오늘 첫 번째 헌법재판관 회의가 열렸고 12월 27일 날 오후 2시에 헌재에서 첫 번째로 변론 준비 기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건 뭐냐면 본 변론, 그러니까 변론 기일, 공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변론 기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정은 어떻게 할 건지, 방식과 절차들은 어떻게 할 건지를 피청구인 측하고 탄핵 측, 그렇죠? 발의 측하고, 그러니까 즉 국회 측은 누가 나오죠?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아마 대표로 나올 거고, 그리고 피청구인 측은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변호사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변론 준비 기일, 저 때는 아마 피청구인은 나오지 않아도 될 겁니다.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갖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아마 변론 준비 기일은 하루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변수가 있다면 그때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는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하루 다음으로 또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일 자주 하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12월 27일 날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벌어질 변론들 7차례가 있을지 17차례가 있을지 몇 차례가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준비 기일 후 별도로 지정한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추천 방식으로 지정했으나 비공개한다 했는데 공개가 돼버렸죠. 재판관들의 결정이고, 원래는 헌법재판소의 규정상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인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는 공개를 했죠. 공개 안 한다고 해서 그게 공개 안 되겠습니까? 결국은 공개가 돼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명 재판관, 받을 수, 명령 명자겠죠. 수명 재판관이라는 건 뭐냐면 각종 증거 수집이라든지 재판과 관계에서 뭐 순서를 결정한다든지 증거에 대한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겁니다. 일종의 사회로 치면 총무 역할? 재판관들 중에서도 총무 역할을 하는 거겠죠. 주무 역할을 하는 거겠죠. 한자로는 수명재판관이고 영어로는 커미션드 저지, 커미셔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총장 역할을 하는 거죠. 커미션드 저지 역할을 하는 게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입니다. 남아야님, 변론 준비 기일이 3번 이상이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원래는 한 번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양쪽에서 잘하겠다고 빨리 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그래서 아무튼 수명재판관 2명이 이미선 정형식인데요. 이 두 분,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여성으로서 부산 출신이죠. 판사죠. 부산 출신이고 비교적 진보적인 판사입니다. 제 기억에는 2019년 청문회 때 약간 해프닝이 있었죠. 투자를 아주 잘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의 부군께서도 막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나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임명이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비교적 진보적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가장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이고 61년생이더라고요. 거의 아마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년배인 것 같네요. 서울법대도 같이 나오고. 그리고 기억나는 건 약간 보수적인 판결, 그리고 해박한 지식과 정평 나 있더라고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정평은 나 있고 보수적인 판결이 있고, 욕을 많이 먹었던 일은 이재용을 살려준 일 있죠. 근데 수명 재판관 중에서 이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분들은 이미 그쪽 분야에서는 거의 달인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성향 그런 것보다도 헌법 수호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사실 존중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뭐 사안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다음에 현재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을 진행 중. 여기서도 또 시간이 또 끌어질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해서 접수 통지, 그러니까 즉 탄핵 소추 요청서가 국회에서 발의가 통과가 돼가지고 탄핵 소추 요청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고 헌법재판소는 그걸 복사해가지고 한 본을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걸 보냈다는 거죠, 지금. 통지와 답변서를 요청을 진행 중이라는 거 아마 오늘 보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통령은 변호사를 결정을 해가지고 답변서를 보내도 됩니다. 답변서를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나 보통은 보내죠. 탄핵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써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일종의 변론 요지서 비슷한 거겠죠. 그걸 보내게 됐는데 이것도 변수가 있는 게 아직 변호사가 확정되지는 않고 예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답변서를 제때 드릴 수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끌려고만 하면.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자, 그리고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분이 바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입니다. 전문가, 해박한 법 전문가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사심 없이 흔들림 없이 법에 입각해서 재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단 없이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판결은 각각의 의견들이 나중에 판결문에 다 부기가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기가 명예를 걸고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분을 보니까 저한테는 오히려 친숙하네요. 아까 김어준 씨를 보면서는 그분은 참 김어준은 모발이 많구나. 모발이 많아가지고 턱과 코까지 막 그렇게 수염까지도 많이 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분은 익숙하네요. 모발이 저하고 비슷하네요. 저도 앞으로 한 10년 후에 저렇게 되는 건가? 뭐 저분은 머리를 많이 쓰셔서 많이 빠진 거고 저는 머리를 저렇게 안 쓰고 있으니까 저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 됐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2024년에 임명된 거죠. 네. 매우 보수적인 판결이 많더라고요. 제가 재판을 쭉 이분이 하셨던 판결들을 쭉 찾아봤는데 제 관점에서는 좀 과하네, 보수적이네라고 생각하는 판결을 많이 했습니다만 뭐 이 탄핵 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심판 앞에서 보수냐 진보냐를 가리지는 않을 겁니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헌법과 법에 위배되느냐 그 부분만을 따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심판 관련 절차적 쟁점들 짧게 그냥 더 볼게요. 지금 국회에서 아마 24일 정도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겁니다. 청문회를 열 거고 그 청문회가 열리고 나면 청문 결과 보고서를 보통은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여야가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견을 같이 부기하고 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할 수도 있고 부결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문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나와 버리면 한 명이라도, 그럼 이야기가 좀 심각해집니다. 다시 뽑아야 되면 또 그만큼의 절차에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 다음에 여야가 심각하게 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을 놓고 의견 충돌을 했을 경우 그걸 가지고 이유 삼아 가지고 권한대행이 임명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별로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4월 18일, 내년 4월 18일이면
아까 그 앞에서 본 이미선 재판관을 포함한 나머지 한 명, 이 두 명이 퇴임 예정입니다. 문영미 재판관도 아마 퇴임 예정이죠. 그래서 4월 18일 날 두 명이 퇴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끝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일반 심판 절차에서는 심판 청구에 보정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심판 청구서에서 팩트가 틀렸거나 청구 요지가 틀렸을 경우, 예를 들면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죄에 대한 기소가 틀렸을 경우, 잘못 기소했을 경우, 예를 들어 살인범인데 그냥 강도 정도로 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바꿔야 되겠죠. 그럴 때는 공소장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제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보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보정할 기회를 줍니다. 이건 이제 일반 심판 절차에서는 보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보정을 하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은 특별 심판 절차에는 시간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안의 문구가 틀린 게 있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장덕천 변호사가 자기 트위터에 올린 건데, 국무회의 심의조차 열지 않아. 이걸 이제 탄핵 사유로 지금 넣은 건데, 국무회의 심의를 열지 않은 건 아니죠. 심의를 열기는 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팩트가 틀려 있거나 모순되어 있는 것들을 좀 고쳐야 될 건데, 이걸 개인의 탄핵 심판이면, 개인이면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탄핵 심판이잖아요. 국회가 보낸 거잖아요. 국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건가? 너무 심하지 않으면 이건 일반 심판에서나 보정을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탄핵 심판은 특별 심판이거든요. 탄핵 심판에서는 보정이라는 절차가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소 의견이, 즉 탄핵 심판 의견이, 탄핵 소추 의견이 틀려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저는 뭐 큰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어떻게 기소를 했건 헌법재판소에서 따지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군가가 저걸 꼼꼼하게 문제를 삼는 경우라면 간단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걸 문제 삼으라는 게 아니고요. 문제 삼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다는 겁니다. 보정 절차도 없는 탄핵 심판인데, 탄핵 심판 요청서 자체에 오류가 있고 모순이 있다면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누군가가 문제 삼으면 쉽지 않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급하게 말이 헷갈린다. 정말로 급하게 그 탄핵 소추 요청을 했기 때문에 문서 서면 정리하면서 그렇게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조금 더 꼼꼼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건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보였던 재판 지연 방식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통지서 수령 거부. 근데 뭐 사시는 곳이 정해져 있어서, 그리고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통지서 수령, 그러니까 폐문부제를 쓰기가 좀 힘들 거고, 변호인을 미선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준비기일을 미룰 수 있는 거죠. 변호인 미선임은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더기 증인. 뭐 100명씩 막 증인을 내버리는 거예요. 무더기 증인을 쓸 수도 있죠. 물론 무더기 증인을 요청한다고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주심 재판관이나 수명 재판관이 아마 증인을 일부를 덜어내려고 할 겁니다. 적절한 선에서 하겠죠. 무단 불출석. 이게 이제 선거법 재판과 헌법재판소는 한 번은 무단 불출석하면 다음으로 기일을 연기하는데요. 다시 나올 기회를 주는데, 두 번째부터는 안 나와도 본인이 없는 과정에서도 공판을 기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단 불출석은 한 번밖에 못 써먹는다.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현란한 기술들을 과거에부터 이미 전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 중에서 몇 가지를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론 기일 횟수는 노무현 탄핵 심판 때는 7번이었고 박근혜 탄핵 심판 때는 17번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러니까 이제 기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열렸던 거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집중 심리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했는데도 93일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집중 심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시간을 끄는 방법은 과거에 이것도 역시 이재명 대표의 거기서 봤었는데, 아직 서면 검토를 덜 했다고 변호사들이 버팅기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7번이 될 수도 있고 17번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중수부장 출신이나 여러 고위급 출신 전관들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붙을 수 있을 것 같던데, 만만치 않은 법리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헌재법 51조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는 말은 여기서는 뭐냐면 내란죄로 지금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이 이루어지겠죠. 그게 이제 형사소송이죠. 그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거기서 무죄가 나와버린데 탄핵이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무죄가 나온지 유죄가 나온지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볼 수는 있죠. 손준성 검사의 경우가 그렇게 주장을 하죠. 손준성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주장이 먹히는데 실제로 그래서 현재 탄핵 심판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그 경우와 같다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워낙 중차대하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 빨리 풀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되건 아니면 기각이 되건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저 정지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이라는 게 탄핵을 할 만한 중차대한 사유가 있는가만 보면 되는 거지 혐의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탄핵에 충족하는 혐의까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사가 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헌법과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듯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헌재 판례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저 판례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파면 안 하면 더 큰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입증되는 게 이제 쉬운 일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서 재판에서 여러 개로 싸울 텐데, 이거 뭐 쟁점 뻔합니다. 계엄령이 정당하냐?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보는 관점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죠.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국가가 거의 마비된 수준이었다, 국가 비상사태였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군을 써서라도. 뭐 이렇게 주장을 할 건데 그 주장이 먹힐지 안 먹힐지는 한번 보시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느냐를 입증하는 문제가 됩니다. 국헌 문란이라는 것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 했거나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입증 가능할 것 같죠. 이것만 입증돼도 제가 보기에는 탄핵 심판 바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91조인데요. 아마 저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초반에 하려고 할 거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앞쪽으로 가겠죠. 국가 비상사태를 입증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역대 탄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정권별로 쭉 봤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시기 때는 탄핵이 한 명도 안 됐네요. 노무현 대통령 한 명 됐습니다. 한 명.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이 한 명도 안 됐네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그냥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홍남기, 추미애, 임성근 3명입니다. 홍남기, 추미애는 뭐 야당이 걸었던 거지만 폐기되고 말았죠. 인원수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임성근은 아시다시피 그 뭡니까? 사법 문란인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입법 로비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런 거 가지고 탄핵 소추가 됐었는데 결국은 은퇴를 하게 돼버렸죠. 이 사람이 은퇴할 시간이 돼가지고. 자, 이 정도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한 정권에 한 명 정도가 탄핵이 되거나 아니면 거의 안 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윤석열 정부 때 총 발의가 된 게 윤석열 대통령 포함 28번인 것 같습니다. 중복 발의를 포함해서. 짧은 기간에 참 알차게 했죠. 2년 반 정도의 기간에 28번이라는 탄핵 발의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한 대통령의 임기에서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탄핵 소추안 발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 임기가 끝나지 않고 이제 2년 반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포함해서 28번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까지 가봐야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공감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야, 통상적으로는 한 정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국무위원이나 그 검판사들에 한 탄핵을 28번을 해버리냐. 이 정도면 거의 국가 비상사태 아니냐라고 주장해 볼 건덕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먹으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게 85년도부터 통계인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에 범접할 만한 수치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는 없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기껏해야 한두 명이거나 두세 명이었고, 이렇게 28명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정권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2년 6개월인데.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걸 국가 비상사태, 공공의 안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도저히 행정이 마비가 돼버렸기 때문에 나는 불가피하게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논리를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28명을 탄핵한다는 건 국정을 같이 하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부정하고 있는 거죠. 이건 민주당도 제정신 박힌 정당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제 말이 과한가요? 윤통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건 매우 잘못한 건데 28번의 탄핵을 발의한 민주당도 제가 보기에는 공범입니다. 이 상황까지 만든 공범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쁠 수도 있죠. 과거의 정권에서, 과거의 국회는 그러면 이제 야당 같은 경우, 야당이 더 숫자가 많을 때 뭐 많지도 않았습니다만 뭐 정권이 마음에 들어서 탄핵을 그렇게 많이 발의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너 죽자고, 너 죽고 나 죽자고 이렇게 탄핵을 28번이나 2년 6개월에 28번을 탄핵을 하는 건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이거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야당이 이런 식으로 탄핵소추안 발의 안 하면 바보란 소리 듣게 되지 않을까요? 한이 맺혔을 텐데, 포한이 맺혔을 텐데.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매주 낼 거 아닙니까? 매달 내고. 장관부터 시작했죠. 검판사부터 시작하고. 이런 지옥문을 저는 민주당이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이 윤석열에게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재명에게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정치를 정치답게 하지 못하고 정치를 전쟁이자 승부로만 하는 분들이잖아요. 정치를 전쟁과 승부로만 보다가 가치는 사라지고 국가는 사라지고 내가 이겨야 그게 정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정치하다가 정치가 다 망가져 물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정치를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원더보이님 말씀 맞습니다. 방탄용 탄핵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불행한 겁니다. 정치를 엄청나게 퇴행시켜버린 거고 정말로 불행한 일이죠. 역대 이런 정치가 없었습니다. 역대 이런 국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자기 손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었다면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심각하게 한국 정치 발전에 저는 폐해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까? 과거에 그 벌어진 그 재판들은 다 놔두더라도 그건 잠깐 말 안 하더라도 당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한 일들만으로도 저는 심각하게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수준의 분인 것 같습니다. 정치를 대결의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살고 남을 죽이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하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더 많게는 국민들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게 정치 아니었던가요? 정치 배울 때 보통 그렇게 배우는 것 같은데. 근데 정치를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런 관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고 국민들을 따뜻하게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그런 생각 드십니까? 별로 안 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은 정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그분의 눈동자에서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초점이 좀 안 맞아 있는 것 같고 외모 비하 아닙니다.